여러분 그 특별법 잘 다 가지고 계시죠? 여기는 이것은 원래 이제 그 판례 특강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판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문을 집합권법 같은 경우는 조문을 봐야 될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조문만 약간 보면 되는 것들이요. 나중에 이제 조문은 따로 강의를 하니까요. 그래서 특별법이고 그다음에 맨 뒤에 보면 실명법인데 실명법은 이렇게 뭐 사례 같은 조문과 판례 같은 것이 필요 없거든요. 사례 문제로 해가지고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혹시 어제 그 공법 선생님이 한 장으로 보는 공법 있죠? 그거 해가지고 어제 촬영을 했거든요. 원래 이제 MP3로 제작을 한다고 해서 제가 MP3보다는 선생님 얼굴만 나오지만 화면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요즘 또 대부분 보면 와이파이 안 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MP3로만 보면 기억하는데 약간 좀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찍어서 일단 올렸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또 나머지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한 장으로 보는 공항법 그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그것은 다른 일반 강의하고 달라요. 일반 강의는 어떻게 하죠? 민법 같은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공법을 다른 소리 전혀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만 딱 압축해서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뭐 한 번 쭉 듣고 쭉 한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지금 아마 한 강의인가 올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3번, 4번 계속 듣는 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4강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구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법인 민법법하고요. 그 다음에 공법인 절차법의 특징은 뭐냐면 절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절차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걸 먼저 그냥 내가 항상 보면 양이 많은 것은 뭐로 보러 가죠? 목차를 보러 가잖아요. 그 목차가 바로 공법에서 말하는 절차거든요. 절차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숙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한 지가 몇 년 돼요. 한 5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법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공법을 공부하는데 그것을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들으면 공법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뭐 하나 나오냐면 폭행령이라고 해가지고 과락을 면한다 해서 조그맣게 하나 나오거든요. 거기는 이제 공법에서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다 암기하는 거 있죠. 암기해야 될 것들 있죠. 숫자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해가지고 폭행령에서 다시 또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여러분 봐도 뭐 공법은요 60점은 맞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양이 많은 것을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짧게 된 거 있죠. 그냥 공법 강의 들어올 때 그 앞에 국회법에 가는 자료 있잖아요. 그것도 처음부터까지 다 이렇게 듣고 오시면 강의 들을 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아마 4월 달에 공법선생님 그 별빛치기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상당히 많이 모이는데 그때쯤 되면 아마 이것만 보면 가랑비란다 해가지고 그 암기하는 것들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게 나올 거예요. 그 정도 되면요. 폭행용으로 조그맣게 돼 있었기 때문에요. 왔다 갔다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수시로 암기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러분요 꼭 몇 번씩 한 번 듣지 말고 한 번 들으면 암기 안 돼요. 들을 때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줘야지 처음에는 암기 안 돼도 또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시간 잡아가지고 또 한 두세 번 들어주면 금방 암기가 돼요. 근데 학생들 보면 이렇게 무슨 강의를 듣는 습관이 이 실체법처럼 이렇게 어떤 민법처럼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보는 것하고 그다음에 공법처럼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을 똑같이 공부하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공법 같은 경우 지금 이것은 한 장으로 보는 공법은 집중적으로 암기를 위해서 해놓은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시면서 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어디를 보시면 그 주택임대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나와 있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맨 뒤에까지 보면 약 한 50문제 정도 되나요? 48문제인가 49문제 되죠? 48문제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뭐를 가지고 한 것이냐면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판례 강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자, 1번요. 주택임대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봐봐. 이것을 먼저 보기 전에요.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먼저 주택임대보호법에서 기본적인 것을 먼저 설명을 하도록. 그렇죠?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도록. 그래서 주택임대보호법에서 먼저 뭐가 있냐? 대항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대항요건이요. 그럼 이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죠.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예요. 전입신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이길 그 다음날이죠. 오전 0시. 오전 0시부터요. 뭐가 생기냐?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대항력 이렇게. 그래서 대항 요건이라는 것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예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이게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대항 요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 대항력, 좀 있으면 이 대항 요건에서 대항력은 뭐와 관계되냐면 말소 기준 권리하고 이제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경미화됐을 때요.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이라고 있어요. 매각 대금. 이 매각 대금에서 어떻게 돈을 받느냐 이 말이죠. 여기서 보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경매 대금이죠. 우선 변제권이 있고 여기요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단 말이죠. 여러분들 보면 여기요 강의하는 거 보니까 중개사법에서 보니까요 주택임대보호법하고 상가임대보호법을 11월 12월달에도 강의하고 1월 2월도 강의를 다 했더라고요. 여러분 강의 다 들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먼저요 대항요건, 대항요건이고 여기도 뭐가 있어야 대항요건이 있어야 돼요. 왜 지금 내가 이것을 얘기하냐면 이 대항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대항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와 전입신고인데 만약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는 아무것도 보호가 안 된다. 이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전입신고예요. 그럼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항력도 없죠. 우선 변제도 없죠. 최우선 변제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건 대항요건이죠. 대항요건 플러스 뭐를 해야 되냐?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 확정일자. 여기는요,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대신에 뭐가 있어야냐면,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요, 뭐가 되냐? 소액 임차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여러분, 소액 임차인 어디를 얘기하죠? 소액 임차인은요, 여러분, 서울시에는 얼마예요? 서울시. 서울시는 얼마예요? 9,500 이하. 9,500 이하에서 얼마예요? 3,000 얼마? 200까지 이 말이죠. 9,500. 그 다음에 기타요. 인천광역시는 얼마예요? 인천시하고요.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이죠. 그건 얼마예요? 얼마죠? 8,000이죠? 8,000에서 얼마예요? 2,700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인천시를 뺀 나머지 광역시 있죠? 나머지 광역시하고 빅4라고 하죠. 그래서 어디냐면 여기서 경기도 광주, 그 다음에 용인, 그 다음에 안산, 그 다음에 김포. 알겠죠? 이렇게. 거기는 얼마죠? 6천이죠? 그건 6천이래요. 6천에서 얼마예요? 2천이죠? 이렇게. 2천 이렇게. 원래는 얼마씩 빼야 되죠? 500씩 빼야 되잖아요. 500씩 2천 이렇게요. 그다음 나머지 기타 지역이죠? 기타. 강원도, 원주 뭐 이런 데죠? 그럴 때는 얼마예요? 4,500이죠? 4,500. 그래서 얼마예요? 1,500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것을 소액 임차. 이것은 여러분요. 무조건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요. 중개사 공부한다 가면 옆에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나는 얼마나 보호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타 지역에 들어가는 거죠. 기타. 여기가요. 그래서 4,500에서 1,500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소액 임차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소액 임차인은 뭐라고 하냐면 최우선 변제라고 하고요. 이 소액 임차인은 또 뭐라냐? 8조다 이렇게. 그래서 소액 임차인 말은 8조란 말,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란 말, 이 말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 지금 두 가지는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는 경매 대금에서 문제가 된다. 이걸 정확하게 좀 제발 부탁인데요. 경매 대금. 다른 데서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 경매가 됐을 때 말소 기준 권리하고 관계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서 다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을 본단 말이죠. 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당권, 근저당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이렇게. 가압류. 그 다음에 여기 경매 기입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개시 등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냐? 가등기 담보법, 가등기 담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민법에서는 뭐냐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몇 가지 뭐냐? 민법에서는 우리가 보통 두 가지를 봤잖아요. 저당권을 공부할 때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모두 몇 가지 뭐냐? 세 가지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을 보면 우리가 이제 경매가 됐을 때 여기서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는 저당권이고요. 여기는 근저당권이고 여기는 근저당권, 전세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건물이 경매가 되는 거예요. 경매가 되면 이 건물을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뭐란다? 경락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경락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 경매가 딱 되면 여기 이런 것들이 어디가 있는가를 먼저 찾는 거예요. 여기 봤더니 여기 A가 있죠? 저당권. 저당권 있죠? 여기 뭐가 있죠? 근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위에요? 저당권이 더 위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소 기준이 되는 것은 여기요 A요 저당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 이하의 모든 권리는 소멸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멸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사법에 보면 맨 뒤에 경매라고 하는 보험 배우죠.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 소멸주의냐 인수주의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잖아요. 여기는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여기는 저당권, 그 다음에 여기가 근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경매가 되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락인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경락이 있으면 먼저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감류가 어디가 있나 봐.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그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위에요? 저당권이 더 위죠. 그래서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뭐란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을 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소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전세권이 만약에 전세금이 1억이다. 그러면 이 전세권 있죠? 이 전세권은 뭐냐?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소멸하지 않는 것은 누구냐면 경락인 병이 인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수주의다 이렇게 해서 경락을 받은 사람이요 전세금 1억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요 전세 기간이 끝나가지고 나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경락인이 전세금 1억을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건물이 5억이 예상되는 경매가액이다.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5억 원의 경매를 들어가야 되겠어요? 4억 원의 경매를 들어가야 되겠어요? 4억 원의 경매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4억 원의 경매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매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약간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보통 한 번 경매가 유찰이 되면은 20에서 30%가 차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억짜리다? 그러면 30%면 얼마요? 1억 5천이 차감이 되고 두 번째 할 때는요. 나머지는 얼마죠? 1억이 차감이 되겠죠? 그럼 이게 차감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경매는 4억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내가 그때 정도 경매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전세권이요. 전세권자가 뭘 한다?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 집 망한 집에서 살기 싫다 이 말이죠. 배당 요구를 하면 그때는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이런 걸 보는 거죠. 이렇게 갑이 있고요. 여기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는 저당권이 있고요. 여기는 전세권이 있고요. 여기는 가압류가 있고요. 이렇게 가압류. 그다음에 여기요 근저당권 이렇게 있단 말이죠. 1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경락을 받죠. 정이라는 사람이 경락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락인이면 이 사람이 경락이요 3억 원에 3억이 아니고 여기 1억이죠. 그러면 3억 원에 경락을 받았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면 3억 원에. 경락이요. 경락금이 4명인데 3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경매가 되죠. 경매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가 있냐 봐야 되겠죠. 저당권이 있네요. 가압류 있네요. 근저당권이 있네요. 이 중에서 제일 위에가 어디죠? 저당권이죠. 그러면 저당권 이하는 일단 전부가 다 소멸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멸주의다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순서에 의해서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A가 1억을 받아가고 B가 1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죠? 여기 그러면 C라고 되어 있죠? C가 여기 가압류잖아요. 이 가압류는 뭐냐? 채권을 뭘 한다? 가압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가압류하는 거예요. 채권을요. 이 사람은 채권을 가압류하기 때문에 이러면 채권은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채권자는 순위가 없다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냐? 채권자 뭐라 한다? 평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때는 채권에게 비례해서 돈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도 1억이고 이 사람도 1억이잖아요. 그럼 남은 돈이 얼마죠? 1억이잖아요. 1억을 이 두 사람이 나누어 가는 거죠. 1대1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만 가져간다? 5천만 원만 가져가고요. 이 사람이 5천을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 만약에 이게 만약에 저당권에게 봐. 그럼 이 사람이 1억 다 가져가죠? 이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아가야 되잖아요. 돈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요, 내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가압류죠? 그러면 가압류 이하는 평등하게 봐.
순서가 똑같다고 봐. 근데 남은 돈이 1억이죠? 1억이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채권액에 비례해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채권액에 비례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2억이고 이 사람이 1억이다? 그러면 2,500, 7,500 뭐 이런 식으로 받아가겠죠? 이렇게 비례해서 돈을 받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가압류 이하는 비례해서 돈을 받아가지 가압류가 있고 근자가 있는데 근장이 가압류보다 선순위다. 그런 말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을 가압류하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물권이 우선하니까 근저당권이 가압류에 우선해서 배당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말소 기준 권리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전세권만 이렇게 썼지만 여기에 뭐가 나오냐? 바로 대항력이든 임차인이 나오는 거예요. 임차권도 저당권 밑에죠? 무조건 다 소멸하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는 전세권만 되어 있지만 여기요 지상권 또는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여기 다 같은 라인이에요. 여기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말소 기준권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여기 더 위에 있는 전세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다 똑같은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을 왜 보는 거냐? 대항력이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요. 여기서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이 사람이 임차인이잖아요. 이런 임차인은 채권이나 물권이다.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임차인이고 채권이고 대항력이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대항력이 없는데요. 여기 지금 누구죠? 임차인이잖아요. 응? 그런데 주인이 중간에요. 병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병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라는 것은 을은 갑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줬잖아요. 그 1,000만 원을 갑에게 청구하지 않고 병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대항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청구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원래 임차인은 채권이기 때문에요.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죠.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종전 소유자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지금 만약에 5월 1일 날 소유자가 바뀌었다. 5월 1일 날 그러면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내가 이 집에서 살다가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대항력이 없다고 얘기해. 그런데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달라지죠.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요 갑에게 1,000만 원에요. 월세 100만 원.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 사람이 뭐냐?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은 뭐다? 채권이죠. 채권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잖아요. 또는 전입신고하기 전에 뭐를 한다? 등기를 하면은 또 대항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요 갑에서 병으로 이렇게 5월 1일 날요 5월 1일 날 병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럼 어떻게 되냐? 양수인이죠.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요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죠. 바뀐다 할지라도 원래 을은 갑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항력은 을은 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자기는 지금 10월 1일까지 계약을 갑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5월 1일 날 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병한테 뭐라 하냐? 나는 10월 1일까지 이 집에서 살다가 나가겠다고 주장하는 것. 즉 보증금을 보호받고 존속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죠.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을은 그러면 언제나 그러면 병한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딱 봤던데요. 집주인이 바뀌면요. 이거 갑은 내가요 상당히 사람이 좋았는데 병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사람이 못나게 생겼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내가 중간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떠냐? 을이 갑한테요. 상당한 기간 내에 뭘 한다? 이 일을 제기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서 알겠죠? 이 사람이 뭐냐?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갑에게. 이것을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것은 이제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항력이란 뜻은 이런 뜻이에요. 대항력이란 뜻은 그런데 우리 이제 주택임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 경매가 됐을 때 과연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에서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훨씬 더 강해.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설명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먼저 이제 우리가요 이렇게 있으면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죠. 주택의 인도가 전입신고를 하죠. 그럼 여기에서 뭐를 먼저 구하냐? 여기서 이제 대항력을 먼저 구해.
대항력을 구해. 알겠죠? 그리고 대항력을 구하고 난 다음에 여기 저당권은 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이 두 가지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가지고 손이가 만약에 저당권이 먼저다 그러면 저당권 이하는 다 소멸할 것이고, 만약에 여기처럼요 임차권이 먼저다 그러면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할 것이고, 이것을 이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을에게 주장하지 않고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린 대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주택임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이라는 것은 경매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임차권이 소멸하는가 소멸하지 않는가,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주택의 인도가 2월 1일, 전입신고가 2월 1일, 그 다음에 저당권도 2월 1일이다. 그러면 다 9시죠. 우리가 전입신고도 몇 시에 하는 거죠? 9시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뭘 따지냐? 대항력을 따지거든요. 그럼 대항력은 언제가 되죠? 대항력은 이 둘 다 갖추고 난 그 다음날 2월 2일 0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디가 더 빨라요? 저당권이 더 빠르죠? 그래서 이게 저당권이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저당권이고 그 다음에 임차권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저당권이 빠르고 임차권이 늦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매가 되면은 임차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와.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받은 날 같은 날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가 된 경우, 같은 날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가 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봐봐. 우리가 등기는 그날부터거든요. 등기는 그날부터예요. 알겠죠? 항상. 그런데요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이에요. 등기는 그날부터,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부터. 그러니까 항상 같은 날이 되면 언제나 등기가 우선하죠. 같은 날이면.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뭐냐면 여기가 2월 1일이고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2월 2일 9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같은 전입신고를 갖추고 난 그 다음날이죠. 그 다음날. 같은 날 그러면 저당권이 무조건 우선. 왜?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0시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날 9시, 그 다음날 등기했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말은 2월 1일, 그럼 언제다? 2월 2일 0시죠. 0시하고 9시가 누가 더 빨라? 0시가 더 빠르죠. 이것은 임차권이 빠르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것은 2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차권이 빠르고 저당권이 늦죠? 그러니까 경매가 돼도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항상 봐봐. 우리가 대항력은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0시예요. 그러니까 같은 날이면 여기는 그 다음날 0시니까 같은 날이면 저당권이 무조건 우선해요. 저당권 등기가 그 다음날이다. 그러면 저당권은 9시잖아요. 그럼 무조건 누가 빨라요? 전입신고가 무조건 빨라요. 대항력이. 알겠죠? 그래서 문제 한번 봐봐요. 1번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지 여부는 1번이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수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줄고 실지 용도, 거기만 딱 줄고 거기만 한마디만. 실지 용도가 뭐냐? 이런 봐. 지금 여러분요 여기는 지금 뭐예요? 여기 이 지금 학원은 상가 건물이에요? 주거용 건물이에요? 상가죠? 그러니까 실제 이건 공부상은 상가란 말이죠. 공부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내가요 이 건물을 빌려가지고 여기다가 칸막이를 해가지고 원룸으로 준단 말이에요. 원룸으로 준다. 그럼 그건 뭐예요? 실제가 뭐예요? 실제가 주거죠? 그러면 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은 실지 용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공부상의 용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 자, 2번은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적용 대상이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지 용도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돼. 실지 용도가. 그것이 적법한 건물이냐 불법한 건물이냐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이다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3번은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비로소 건물이 실축됐다.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죠. 우리 이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라고 나왔냐? 희한하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당권 한번 볼까요? 저당권. 저당권은요.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건물에만 A가요. 저당을 잡았거든요. 저당. 그럼 저당을 잡으면 어떻게 하냐? 건물만 경매를 해야 되고요. 건물에 대한 경매 대금에서만 돈을 받아가요. 만약에 토지에다 저당을 잡았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경매 대금에서만 돈을 받아간다고. 알겠죠? 그런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수자를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법이란 말이죠. 힘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어. 주택임차는요. 토지 위에 지금요 건물 있잖아요. 우리는 토지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주택 임차인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의뢰한 사람이 주택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임차인. 이 임차인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토지하고 건물이 경매가 되잖아요. 이렇게 임차인이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 전체의 경매대금에서 돈을 받아가요.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를. 그러니까요, 토지에 대한 경매대금하고 건물에 대한 경매대금 모두에서 돈을 받아가, 임차인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를 했어요. 한꺼번에 경매했다가 희한하게요, 건물에 대한 경매는 취하가 되고, 취하. 토지만 경매가 되거든요. 토지만 경매가 돼. 알겠죠? 그래도 토지에 대한 경매대금에서 을은 보존금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이게 무허가 건물이니까요, 어쩔 수 없이 토지만 경매가 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돈을 받아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이거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가 딱 뭐냐? 이거란 말이죠. 이 먼저 토지예요. 갑이라는 사람은 토지에 을이요, 저당권을 잡았어요. 저당을 여기 2월 1일 토지다 먼저 저당을 잡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갑이요, 여기다가 갑이 3월 1일 날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 3월 1일 날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경매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대지 여기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요, 병이요, 여기 4월 1일 날 임차인이다, 이런 말이죠. 아까 우리 건물에 대한 주택에 대한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금을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처럼 토지의 저당권이 먼저 있고 나중에 건물이 지어졌죠. 이런 경우는 토지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요, 토지에 대한 경매대금에서는 병은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토지의 저당권이 이미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란 임차인은 토지에 대한 경매대금에서는 돈을 받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럼 보셔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한 후 임차한 임차인은 줄거 대지의 환가대금, 그 다음에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그 다음에 없다 줄거.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봐봐, 원래는 대지하고 건물의 경매대금을 다 포함하죠. 그런데 먼저 대지의 경매가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경매가 되면은 대지의 경매대금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4번.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대항력 있으라고 여러분 뭐를 해야 돼요?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지, 사람이. 법인은 원래 이런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법인은 주민등록번호 있어, 없어? 없죠. 법인이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회사. 그러니까 회사는 전입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갑이라는 사람 건물에 A라고 하는 법인이 있어. 이 법인이 뭘 하고 싶냐? 그죠? 그 회사 직원들을 거기다가요, 기숙사로 만들기 위해서, 기숙사로 빌리단 말이죠. 그런 경우 어떡하냐? 만약에 이 법인에서 뭘 빌리죠, 건물을? 그러면 이 법인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알죠? 법인의 직원이 가서 전입신고했다?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번에는요, 법을 바꿔가지고 뭐랬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중소기업. 뭐라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건물을 법인의 이름으로 임차를 해. 법인의 이름으로. 보증금도 법인의 이름으로 쏘고. 법인이 회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돼서 계약을 해. 그런데 회사 직원을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회사 직원이 전입신고를 해. 알겠죠? 그러면 그것도 법인의 전입신고로 봐준다, 이 말이죠.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원래 법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뭐는 된다? 중소기업.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 이러면 LH공사 있죠? 이런 거 보면 LH공사가 뭘 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용인 같은 데는 보면 그 프랜카드 같은 거 붙어 있어요. LH공사에서 용인 개발공사인가? 거기에서 빌라를 매입합니다. 이렇게. 빌라 매입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런 보면 LH공사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모자과정이 있잖아요. 모자과정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냐면 LH공사 같은 데서 건물을 사가지고 LH공사 이름으로 사. 그래가지고 LH공사에서 뭐라냐? 임대를 다시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건물은 LH공사에 임대를 하죠. LH공사에서 임대를 해. 임대를 해가지고 모자과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결손과정 이런 데는 싸게 임대를 주죠. 자기네들은 8천에 보증금 8천에 임대를 했어. 그런데 모자과정이라든가 뭐 결손과정 이런 데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얼마 이렇게 준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는 LH공사가 하고 그다음에 새로 거기에 임차인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죠. 그것을 LH공사의 전입신고로 봐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죠. 용인지방공사, 서울 SH공사 있죠? 서울지방공사 이런 데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다 마찬가지로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느 한 집을 임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전입신고하면 그의 전입신고를 지방공사의 전입신고로 봐주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LH공사하고 지방공사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딱 이 세 가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출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봐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거기 줄고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대항력이 생긴다. 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5번. 임차 인과의 점유 매개 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 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임차 인과의 점유 매개 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 점유자 가로묶고 그것을 뭐냐? 임차인 이 말이죠. 전차인 그래. 전차인 이렇게요. 전차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하나여 임차인 줄 것이고 그것을 간접 점유자 이렇게.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그럼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여기 잠깐 지우고 다시 설명하면 그럼 이것은 되게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우리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 갑이라는 사람 집에 만약에 여기 을이죠.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 들어와가지고요. 2월 1일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2월 2일부터 2월 2일. 알겠죠? 이 사람을 뭐란다? 이 사람을 직접 점유자. 이 사람을 뭐란다? 간접 점유자, 집주인을요. 이렇게 얘기하죠. 직접 점유자가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그런데요. 이 을이 갑자기 이 병이요. 병한테 5월 1일. 병한테 전대차를 줘. 전대차를 주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뭐가 된다? 전차인이 되고요. 이 사람이 이제는 무슨 점유가 된다? 직접 점유자가 되고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점유가 된다? 간접 점유자가 되고 이 사람은 뭐가 된다?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5월 1일 전대차를 주면은 그럼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뭘 한다? 전입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 사람이 전입 신고를 했으면 이 사람은 다시 또 무슨 신고를 해야 돼요? 전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2월 1일 날 전입 신고를 했어. 그러면 2월 2일부터 대항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 전출 신고는요 언제 하냐면 5월 1일 들어오니까 만약에 5월 3일 날 전출 신고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요 5월 3일부터 대항력이 없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전입 신고를 언제 했냐? 5월 7일 날 전입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전입 신고를 전차인의 전입 신고로 볼 것인가? 여기요 임차인의 전입 신고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죠. 이런 봐봐. 이 집이 경매가 되잖아요. 그럼 이 집이 경매되면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을이에요, 병이에요? 을이에요, 병이에요? 여러분 봐. 을은 갑한테 보증금을 줬죠, 1억을. 그러면 병은요, 을한테 보증금을 줬잖아요. 이 병은 갑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보증금을 준 사람이 아니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갑의 건물이 경매되면 이 갑의 건물에서 보증금을 받을 사람은 누구다? 을이지 병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병이 아무리 5월 7일 날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병한테 대항력을 인정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인데. 왜냐면 이 건물이 경매되면 이 건물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 건물에서 을이 받아가지고 그 돈을 병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경매되면 대항력이라든가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가 있어야 될 사람은 을이다, 병이다? 을이지 병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 병의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로 받으냐? 을의 전입신고로 봐준다.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전입신고를 하면은 간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그 다음날 0시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여기서 5월 7일이죠?
그럼 언제? 5월 8일. 5월 8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주민등록법에 보면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 기간이 있거든요. 2주간이거든요. 2주간. 즉 의리병한테 전대차를 주고 의리 전출을 했어. 5월 3일. 그런데 여기요 5월 7일 날 전입신고했죠.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2주간 안에 짧은 기간 안에 전출과 전입이 이루어졌죠. 이런 경우는 언제부터 이 을은 대항력이 있느냐? 처음 전입신고란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있어. 그럼 이런 봐봐요. 우리가 보통 2년간 계약을 하잖아요. 2년 동안 계약을 하는데 그 집에요 한 열흘 정도 사람이 비어있다 해가지고 구성원이요 다른 사람이 이사 왔다 이렇게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2년이면요 700일 가까이인데 그중에서 한 열흘 정도 병물이 비어있다 해가지고 저 사람 집에는 사람이 바뀌었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2주간 이내에 짧은 기간이죠. 한 사람이 전출하고 한 사람이 들어오면 똑같이 저 집에는 그냥 누가 계속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거 뭐냐? 전출하고 전입을 하죠. 그러면 누구한테 대항력이 있다? 병에게. 아니요 을에게. 을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보면 임차인과의 점유 매개관계에 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고지하는 직접 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안하여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뭘 한다? 대항력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하게 취득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누구냐? 1번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죠. 자 2번은요 1번 임차인이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도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한다 한다? 안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거죠. 이런 건물에요 가브란성 건물에 여기 을하고요 을하고 병 와이프하고 A하고 자녀하고 세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계약서를 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입신고하고 살다가 이 사람만 혼자만 전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뒀어. 한 사람만 전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뒀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의 전입신고만을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신고로 봐주거든요. 그럼 맨 처음에 전입신고를 할 때 을하고 병하고 A가 다 같이 전입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누구죠? 을만 전출신고를 했잖아요. 그래도 병하고 A는 전입신고가 이미 돼 있죠. 그러면 가족의 전입신고도 전입신고로 봐가지고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자 2번은요 주택의 실제 동표시와 불일치한 임차인의 실제 동표시와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야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됐죠? 이런 봐봐. 우리가 이제 전입신고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세대 주택하고 다세대, 그 다음에 다가구. 그러면 다가구는 뭐다? 단독이고 다세대는 뭐죠? 그건 공동이죠. 그러니까 이 다세대 주택이다. 그 말은 아파트하고 똑같죠? 여기는 뭐냐? 동, 그 다음에 호수, 그 다음에 집원을 같이 이렇게 기재해. 동, 호수, 집원. 다가구는요, 뭐만 하면 돼? 동, 그 다음에 호수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돼? 집원만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집원만 있으면 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이 건물이 이렇게요. 3층짜리 건물이거든요. 101호, 201호, 301호거든요. 그런데 뭐죠? 이게 다가구란 말이에요. 다가구 주택이란 말이죠. 여기에 1층이에요. 1층에 2월 1일 날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전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요. 3층이 나가니까 이 사람이 다시 여기서 이제 10월 1일 날요. 10월 1일 날 을이 또 3층으로 또 이사를 해가지고 다시 또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언제 신고했죠? 2월 1일. 그런데 3층이 비니까요. 3층으로 이사를 가고 다시 3층에다가 뭐죠? 301호로 전입신고를 다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월 1일 다시 했다 이 말이죠. 대항력이 언제부터 생긴다? 대항력이 언제부터? 2월 1일 이후죠. 그러니까 언제? 2월 2일 0시부터 생기는 거예요. 왜냐? 다 가구주택은 지번만 맞으면 되지 동이나 호수는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호수를 옮겼죠? 그래도 옮긴 걸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여전히 언제부터? 2월 2일 0시부터 이렇게. 그런데 다 세대는 또는 아파트는 동과 호수와 집원이 맞아야 돼? 틀려야 돼?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3번은요. 주택의 실제의 동표시와 불일치한 경우 임차인은 실제 동표시와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볼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런 것이죠. 원래 이런 봐봐요. 우리가 이제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여기서 이런 거란 말이죠. 이렇게 빌라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여기는 가동이라고 돼 있어. 여기는 나동이라고 돼 있어. 여기는 다동이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내가요, 가동 301호로 이렇게 전입신고를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가동이 아니고 A동으로 된 거예요. A동으로. 가동이 아니고 A동으로.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동하고 A동은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언제 전입신고했냐? 2월 1일 날요. 근데 가동인데 원래는 A동인데 가동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는 가동으로 돼 있는데 뭐죠? 공부상에는 A동으로 돼 있거든요. 건축물 대장에는. 그럼 원래 A동으로 신고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가동으로 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똑같이 신고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가동을 A동으로 바꾼 날 언제요? 3월 1일. 3월 1일 날 바꾸죠? 그러면 3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실제 동표시와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야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볼 것이다. 3번요. 다가구용 줄 것이요. 다가구. 바로 단독주택이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뭐만 기재하면 동물도 된다? 지번만 이렇게. 4번은요. 임차인들이 다세대주택 지었고 다세대주택 뭐가 있어요? 동동그라미 호수 동그라미 바로 그 옆에 보면 지번 동그라미. 그런데 지금 뭐라 나왔죠? 동호수 표시 없이 되어 있죠? 동호수 표시 없이 지번만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됐다. 유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러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구는 지번만, 다세대는 동, 호수, 지번 이렇게. 5번은요.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됐다고 할지라도 대항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것은요, 여러분요, 우리가 공무원이 잘못했죠. 공무원이. 우리가요, 잠깐요, 다음 시간에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건데, 그때 자세히 설명할 건데, 우리가요, 주민등록 전입 신고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을 신고라고 하는 것이냐. 먼저 내가 작성을 하죠, 서류를. 작성해서 이 작성을 제출하죠. 제출하고 하면 여기서 뭘 한다? 접수를 하죠. 접수하고 나서 여기서 검토를 하죠. 그러고 나서 뭘 한다? 수리를 하죠. 수리하고 나서 등재를 해. 아니요? 주민등록부에요. 등재한단 말이죠. 이렇게 수리하고 나서 등재하죠. 그럼 우리는 주민등록 전입 신고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를 신고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신고가 언제부터 신고냐. 여기요, 접수할 때냐, 안 그러면 수리할 때냐, 등재할 때냐, 어디가 신고냐 이 말이죠. 신고가. 어디가 신고다? 여기서 신고는 수리할 때가 신고가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 민사특별법 그때 강의 한 번 듣고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뭐 우리는요, 이것은 우리 무대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알겠죠? 그래서 보면 신고할 때, 수리할 때는 신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내가 작성을 101번지로 똑같이 하죠. 제출도 100번지라고, 접수도 101번지로 되고, 그 다음에 검토도 101번지로 되고, 수리도 101번지로 되는데, 이때 공무원이, 여기요, 1112로 이렇게 신고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공무원이. 착오로. 여기를 신고니까, 신고면 똑바로 하면 끝이에요. 그 나중에 공무원이 잘못해도 그것은 나하고는 관계가 있어 없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신고를 똑바로 했죠? 공무원이 기재를 잘못했죠? 그래도 주민등록은 똑바로 신고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고를 언제 때를 신고를 한다? 수리된 때를 신고라고 하는 것이다. 등재할 때를 신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리하고 나서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 등재를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인적 보호법이라는 것은 처음에 설명하기 좀 많아서 그렇지, 나중에는요 아무것도 아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